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마스,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비대면으로 보낼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화려한 파티도 없고 모임도 없고요, 거리에 인파도 없습니다. 캐롤도 안 들려요, 캐롤도.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의 소중함 더 징글징글하게 알게 됐죠. 네, 징글징글합니다. 자, 일상의 소중함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요.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마스, 잊지 말고 소원 빌고요, 사랑을 나눠야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있어서 오늘 밤 여러분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산타 할아버지 어른들한테는 선물 안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 눈물 꾹 참고 있는데. 자, 비대면으로 맞는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 소환하면서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면 꼭 방송되는 영화 있습니다. 아시죠? 나 홀로 집에.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30년 됐대요. 오마이갓. 올해야말로 나 홀로 집에 딱 있기 좋은 그런 크리스마스잖아요. 나 홀로 집에 보면서. 아닙니다. 케빈과 함께하던 크리스마스 연말 잊어버리시고요, 올해는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보내면서 선물 받아가십시오. 집콕하면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있는 분들께 10,000원 상당의 미니 크리스마스 케이크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먹어야지? 그래도 케이크 먹더라고요. 좋잖아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고요하고 거룩하고 또 소박하게 주진우 라이브에서 특집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일은 나보다 중요하다. 오직 진실과 정의만 생각한다. 탐사 보도 기자 외길 인생 20년, 주진우 기자와 오늘도 함께, 흔들림 없이.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흰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크리스마스 특집 기자들의 수다. 자, 기자들의 수다 함께하고 있는 기자들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저 혼자 보내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을 책임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 그리고 목요일 한겨레 김민아 기자, 그리고 금요일의 남자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철훈 기자, 크리스마스 때 나 본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오늘 당직입니다. 네, 알았어. 네. 크리스마스 때 당직 그런 거 저는요, 네. 크리스마스 때 해외 출장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런 거 물어봐요. 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때 해외 출장을 가냐? 그러면 아니, 선배들은 다 가정이 있고 집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매년 가니까 나중엔 알더라고요. 자, 세 분 이렇게 모인 거는 처음인데 서로 인사들 나누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인사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색하지? 기자들끼리 좀 어색해요. 보통 어색해. 근데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끼리는 친한데 이렇게 가끔 만나면 바깥에서 만나면 어색합니다. 자, 정철훈 기자. 예.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습니까? 이게 애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산타에게 연락을 해서 네. 아이들이 이런 선물을 그렇죠. 좋아할 거라 이렇게 귀띔해 놨습니다. 그렇게만 했어요? 예. 애가 몇 살이죠? 막내가 5살입니다. 저는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잘 못 챙겨서 그 전날 저녁에 꼭 책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 말고 산타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5학년 때쯤 되니까 아빠 이상하죠? 왜?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는 왜 책만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는 고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특집 기자들의 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20년 올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먼저 정치권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 차례입니다. 자, 어떤 뉴스 골라오셨어요? 네, 먼저 저는 4월 총선 그리고 거대 여당의 탄생이라는 아이템을 가져와 봤습니다. 4월 총선. 큰 선거가 있었죠. 4월 일인데 까마득히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4월에 엄청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1대 총선이 특별히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 이제 치러졌는데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때 막 싸움도 컸고요. 맞습니다.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죠. 지금은 국민의힘이 됐고요. 기형적인 비례 위성 정당을 출범시켜서 투표하는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렸던 선거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 비례 의석만을 위한 국민의당도 있었고 열린민주당도 나왔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이라는 정말 거대 여당이 되면서 21대 국회가 굉장히 판도가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게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비례정당인 맞습니다.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하면 총 180석을 몰아줬어요? 맞습니다. 또 반면에 제1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정당, 당시 미래한국당이었죠. 합쳐도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넘는 103석으로 쪼그라들었고요. 네. 또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원내 3당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후신 민생당 기억하시나요? 민생당. 20석에서 0석으로 원외정당으로 전락을 했고요. 예.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정말 양당제 체제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그때 미국에서 연수 중이었죠? 4월에?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안타깝게도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네. 코로나19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뒤늦게 당시에 제외공간들이 다 투표를 취소하면서요. 예. 원래 그 기회로 좀 워싱턴 DC를 가볼까 생각했는데 정말 생애 처음으로 강제적으로 투표를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자, 뉴스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K 방역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 전까지는 좀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한국에 없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몰랐잖아요. 네. 네, 와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해서 놀랐던 기억이 큽니다. 언론만 보면 이런 판세를 전혀 읽지 못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철훈 기자. 원래 2016년 총선 당시에도 그 언론이 거의 예측에 실패했었죠. 그렇죠. 여론조사 다 틀렸고요. 예, 그나마 올해의 경우는 이제 4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네. 근접했었다는 평가가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기자들이 조금 더 책상에서 네. 여론을 분석하기보다는 현장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좀 필요한 네.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죠? 조금 더 발로 뛰어서 하나씩 더 듣고 이렇게 좀 모아야 되는데 종합 분석하고 그리고 또 이걸 예측하는 능력은 아직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볼 때, 언론을 볼 때 이런 의견도 있어, 이런 추세도 있어, 이렇게 보면서 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거대 여당의 탄생. 그 이후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들이 있었어요? 네, 일단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1대 국회가 이제 원구성 과정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그런데 네. 국민의힘에서 네.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뉜 거죠. 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고 절을 돌아다녔던 기억도 아마 나실 겁니다. 절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의장 자리 야당 몫의 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의장 한 분, 부의장 한 분 입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 자리는 비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다 보니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뭐 정의당이나 야권에서는 약간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금 네.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독재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하반기 원구성 때는 국민의힘에서 좀 상임위원장 몇 자리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국회 상황은 여기까지 지켜보고요. 김은지 기자, 올해 가장 큰 이슈로 어떤 뉴스를 골라오셨어요? 예,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하면서요. 구글 트렌드를 검색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뉴스 사회 분야 검색어 1위, 뭐 예측이 아마 가능하실 텐데요.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19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검색어 1위였습니다. 예, 그만큼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날, 정말 올해 안에 끝나야 될 텐데요. 내년까지도 사실 지속될 그렇죠. 역사적인 한 해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한국 구글의 뉴스 사회 분야 검색어 2위가 미 대선이었습니다. 우리 구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 대선.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에서. 2위 똑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번에는 정말 똑같이 1위, 2위가 같은 내용을 검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 정치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죠? 그렇죠. 예, 뭐 재미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글로벌 종합 검색어 순위에서 3위는 NBA 농구 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가 예, 숨져서요. 예.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죠. 그리고요.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국내 뉴스 사회 분야를 보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그거 제가 그 이후에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예. 미국에서 미 대선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올 한해 코로나19와 대선이라는 큰 두 가지 뉴스가 굴러갔습니다. 예. 예, 트럼프라는 아주 독특한 개인, 그리고 미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유, 엄청난 주목도는 최고였죠. 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네.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취임을 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승복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절차대로는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바이든 내각 인사가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쟁을 같이 했던 성소수자 피터 부티지지가 교통장관에 발탁됐고요. 네. 또 원주민 출신 뎁 할랜드가 내무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인 중년 남성 위주였던 트럼프 내각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요. 트럼프는 가도 트럼프 시대는 계속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패자였지만 득표율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자가 역대 최다 득표, 그러니까 8,100만 표를 얻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역대 최다 2등 득표를 했습니다. 네, 7,400만 표. 네. 예, 그렇죠. 두 사람 다요. 오바마의 6,950만 표를 뛰어넘는 역대급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거대한 물결이 트럼프가 4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또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또 시트콤보다도 더 좀 상황이 좀 오묘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요,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아 있다. 이것이 정치의 과제다라는 비판들과 과제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지지세는 굉장히 상당히 견고합니다. 네, 여전한데요. 그러니까 반이민, 반자유무역, 그리고는 반국제주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주장하는데 주로 저학력 백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되고 세계화되니까 일자리를 자꾸 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기존 정치권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민주당, 공화당으로 포섭되지 않은 어떤 가장 큰 흐름이 있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네. 앞으로도 정치권의 아주 큰 과제,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정철웅 기자, 미 대선 어떻게 보셨어요? 관전평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아무래도 미디어 비평지에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만들어낸 어떤 전 세계적인 두 가지 유행어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이제 페이크 뉴스고 또 하나가 팩트 체크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덕분에
이제 미국 언론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그렇고 이제 가짜 뉴스, 이제 우리가 지금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르는데 이 허위 정보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그리고 언론사별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팩트 체크할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그런 시사점을 줬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아 기자, 네. 대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며칠 동안 국제부에 파견을 갔었거든요. 아, 대선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웹사이트 통해서 계속 어떻게 개표가 나오나 네. 봤는데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네. 최소 2, 3일 정도는. 그쵸? 미국 대선 제도는 굉장히 후진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어요. 그거 보면서 사실 제가 그때 바이든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초반에 트럼프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내심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불안했어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봐 네, 불안하셨구나. 설마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네. 개표를 지켜봤어요. 자, 올해 가장 큰 언론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철웅 기자, 어떤 뉴스 뽑아오셨나요? 예, 아무래도 올해 언론계를 흔들었던 단어 검언유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단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맞서는 쪽에서는 이제 권언유착으로 이제 맞서기도 했는데요. 그러게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었냐면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채널A 이제 재승인을 의결을 하면서 이 철회권 유보 조건이라는 걸 걸었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조건인데 네. 이 차후의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문제가 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무슨 중대한 하자가 나왔을 경우 재승인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여론이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이 네. 사건은 아시겠지만 이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를 상대로 이 여권 인사들, 유시민 씨 등이죠. 네.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강압적으로 협박 취재를 했다는 이 MBC의 의혹 보도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검찰은 이철 씨에게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했으나 이동재 채널A 기자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해서 강요 미수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강요 미수로 구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구속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심했으면 또 구속됐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자의 취재 행위라는 게 네. 어디까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이런 논의가 한편으로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손편지 직접 꾹꾹 눌러서 썼던 네. 그 손편지에 담긴 내용들은 사실 일반적인 취재 과정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게 어떤 기자들의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선을 넘어도 조금 넘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 사건에 예. 검사장 이름이 한동훈이란 이름이었습니다. 네. 공소장을 보면 30회 넘게 한동훈이란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검찰이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공소장과 채널A 자체 보고서를 보면 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어떤 공모로 볼 수 있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기긴 했는데 이 녹음 파일의 경우 이 한동훈 검사장 발언을 검찰이 육성으로 확보하지 못했고요. 또 이동재 기자도 삭제를 했다고 했고요. 두 사람이 특정 기간마다 중요 시점마다 이 적지 않은 연락을 취한 사실도 역시 확인이 됐지만 정작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결과 이렇게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둘은 부인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 4월 총선을 흔들기 위한 여론 조작에 나섰다 실패한 것이다, 실패한 검언유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은 현재 법원으로 간 상태고 이 사건은 지금 검찰 취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 법조 기자단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에 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제 수없이 쏟아지던 이 검찰발 보도, 네. 굉장히 검찰이 던져주고 분노했었는데, 언론이 계속해서 물어뜯는 그런. 예, 그런 전지적 검찰 시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까지 등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 이런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예.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 법조 기자단 카르텔 해체를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서
이 건은 내년에도 아마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조국 장관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 축인 언론 개혁 얘기를 하면서 검찰 출입 기자단 없어져야 된다고 그때도 제가 주장했었는데 KBS에서 검찰 기자단 출입 기자단을 없애겠다고 해서 뺐어요. 그런데 다른 좀 뜻 있는 언론사에서 검찰 출입 기자단을 없앴으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전혀 그 호응이 없어서 혼자 KBS 혼자서 고립된 그런 상황이죠, 정철훈 기자? 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그래서 네. 이제 뉴스타파랑 저희랑 이제 뭐 네. 소송도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김민아 네. 기자, 네. 검찰 출입 기자단 어떻게 보십니까? 어, 검찰 출입 기자를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계속 공론화는 되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한겨레에서 합니다.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선배들 없습니까? 있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예. 언론 개혁을 또 하나의 과제로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최근에 뭐 홍익표 의원도 그 필버스터 기간 동안에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예. 계속 공론화가 되면은 또 압박이 있으면은 좀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검찰 출입 기자단이나 출입 기자단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은지 기자는? 네, 그러니까 저의 그 경험이 좀 떠오르는데요. 2017년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최순실, 그러니까 당시 이름은 최순실이라고 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최서원으로 표현했잖아요. 바꿨습니다. 예, 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그때 있었습니다. 예. 근데 특검 기자단을 꾸리면서 저희도 당연하게 취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예. 들어가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했는데 특검과 법조기자단이 서로 떠밀더라고요. 네. 기자에게 굉장히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알 권리를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네. 법조기자단이 굉장히 관행적으로 그리고 그 특검이라는 기관조차 굉장히 관행적으로 새로운 기자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검찰 기자단의 허락을 맡아야 특검 기자단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때는 네. 또.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공수처가 출범을 하는데 네. 공수처 기자단은 달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좋은 게 뭔지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서로 굉장히 자기들 기득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때 의심을 많이 했고요.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지면서 네. 이제 최서원 씨 주변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변 일을 취재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 건물 옆 건물 지하에 있는 아주 작은 커피숍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옆 건물에 안과 같은 사무실 그 오피스텔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씻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계속 얘기하는데 기자들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기자들이 우리 만나는 거 보면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출입기자단한테 하도 많이 쫓겨나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그런 개인 감정은 아닌데 출입기자단 검찰개혁 얘기할 때 검찰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이 있는 것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언론의 보좌가 없으면 그렇게 마음껏 할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올해도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더하면요. 물론 특검에 대해서 그때 아쉬운 마음을 좀 표하긴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검찰 출입과 법원 출입을 겪어보니까 사실 특검은 양반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재 지원은 괜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박영수 특검 마음 넓으신 분이세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먼저 김민아 기자, 올해 정치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까요? 네, 저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통과된 것을 보고 달라졌구나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21대 첫 국회의 성과라면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가 드디어 완성됐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이 세 기관이 그동안의 민주주의 훼손, 인권 침해를 했던 그 역할을 이제 국민들로서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네. 굉장히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던 일이었고요. 그 기자단 자기 기자단을 꾸려가지고 어디 취재하지 않고
브리핑만 받아쓰고 그 내부적인 사적 움직임만 가지고 기사를 똑같은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그랬었죠. 자, 예. 이 부분이 아무튼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갈등도 적지 않았는데요. 정기국회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서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을 신청해서 예. 그 재개정을 막으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거대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죠. 네, 패스트트랙을 멈추면서 필리버스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멈추면서 이제 거부권을 무력화했고요. 그럼에도 아직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은 일단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공수처행 네. 그 열차는 떠났고요. 곧 그 종착역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정원법도 좀 손봤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제 그만 봐도 되겠죠? 네, 일단 국정원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네. 기존의 직무 범위에서 이제 국내 보안 정보를 없앴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했고 또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동안 민간인 사찰이나 뭐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이 개입했던 사건이 정말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았었고 예.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좀 상처받은 면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되고 수사 분리 원칙도 갖고 인권 침해 소지도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이것들이 잘 지켜지기만 하면 진짜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좀 기대를 해봅니다. 법과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찰 정보 청구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국정원에서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승진해 있네. 댓글 달다가 도망갔던. 그래놓고는 셀프 감금해놓고 나를 가뒀다 이렇게 주장하던 김하영 씨, 그분 막 승진하려다 지금 잠깐 멈췄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에 대한 그 쇄신도 조금 필요한데 국정원 개혁 얼마나 잘 되는지 좀 지켜보자고요. 네. 서훈 국정원장 시절에는 굉장히 개혁 서운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지원 그 국정원장 왔는데 자기가 국정원 개혁을 마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맞춰요? 네.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구호로 끝나지 않길 우리가 계속 취재해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다른 짓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고발해야 됩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요새 만나러 안 오나요? 옵니다. 오지요? 네. 만나고 있어요? 네, 뭐 일부 만나고 있습니다. 저 정치 여의도에 지금 출입하는 아이오가 아직도 있어요? 아이오는 없어졌고요. 네. 일단 공보 쪽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살아있는 라인이죠. 공보 라인은요. 네. 아이오는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아이오 그래서 국정원에서 네. 언론사 담당 아이오 없애기로 했는데 아직도 온다고요? 아니요. 대변인실에서 이제 대변인실에서 네네네. 어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기사를 쓰면 만나러 브리핑하거나 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오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훈 기자 만나고 그러나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네, 네, 좀 알았어요.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취재를 할 때 제가 또 국정원 직원들한테 그 담당 분야가 다 있어요. 종교 담당, 경제 담당, 어디 큰 기업 담당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 포스코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상득 씨 그리고 포항 인맥들이 뭐 엄청나게 뭐 많은 연루 혐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거기 그 아이오한테 가가지고 요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쫙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이기도 하고 네. 그 사람들은 제가 뭘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그 2011년에 주진우 진행자께서 류승환 감독이랑 간첩 잡으러 다니시잖아요. 네, 네. 그 국정원에서 혹시 상 안 줬나요? 그런 거 안 줬죠. 안 줬어요. 국정원에서는 저를 괴롭히기만 했지 아니 간첩 잡으러 다녔는데. 상은 안 줬어요. 네, 자 김은지 기자의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꼽고 싶습니다. N번방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네,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이 아주 컸고 또 그럼요. 그에 대한 그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부족하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올라갔던 한 해라고 평가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텔레그램의 비밀방을 만들어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인 조주빈이 지난 3월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조주빈을 비롯해 공범들은 2018년 12월부터 잡힐 때까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
착취물 이걸 제작하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이걸 가지고 누구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했고요. 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일부이긴 한데 이것 또한 변화입니다. 네.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주빈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피의자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된 사례인데요. 예.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이 울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40년 선고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물론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으로 또 올라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전까지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포르노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좀 볼 수도 있지. 뭐 직접 범죄를 했냐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사회적 인식이 낮고 법원도 솜방망이 처벌 계속 관행처럼 때려댔거든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과거에는 그러한 성착취물에 대한 단어 자체가 음란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이 다 성착취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범죄이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네. 게다가 법원의 손방망이 처벌, 미비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2020년에 굉장히 거셌습니다. 네. 이 구호 기억하실 텐데요.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그렇죠. 사법부도 공범이다. 그렇죠. 예, 이런 구호를 들고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규탄한다. 네, 그래서 실제로 N번방 사건이 여론에 크게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검찰, 법원 모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그럼요. 네, N번방 주범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켈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불법 동영상 9만 개 보유하고 아동 청소년 착취물 2,500개 팔았는데요. 고작 징역 1년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검찰한테 물어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거 엄격하게 처벌한 거예요. 왜 양형이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넘어갔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판들이 아주 거세졌고요. 많은 여성들이 시위를 열어서 엄벌을 촉구했고 재판에 직접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판에 직접 들어가서 메모하고 글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시민의 힘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지금 사법부, 검찰과 법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을 꾸렸어요. 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은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선고받게 됐습니다. 네. 또 게다가 다수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네. 구매하는 사람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무리 더듬고 그래도 저보다 나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성착취물, 예. 기본을 잘 다져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보셔도 되는데 김민아 기자, 네. 혹시 이 성 관련된 취재, 네. 성착취물이나 성범죄에 관련된 취재 하신 적 있나요? 사회부 사건팀 때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처리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피해 여성들이 그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간들이 정말 오래 네. 있다가 최근에 이제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그런 좀 그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는요? 네, 말씀처럼 피해자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피해자가 정말 용기 내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주 쉽지 않은 구조이고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의 굉장히 큰 특징이 피해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도 피해자분들 만날 때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유의하는데 기자로서도 시민으로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해와 함께 피해를 말하기. 이런 그 성범죄, 성착취물 취재할 때마다 경찰이나 검사하고 싸웠어요. 사실 어떤 부장검사하고는 진짜 거의 정말 욕설을 뱉으면서 싸웠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계속되는 거라고. 잘 처벌이 안 돼요. 아니 둘이 좋아서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피해자는 오히려 더 고통받고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찾아가다 선생님이 아니 잘 해결됐고 이제 조용한데 뭐하러 왔냐고 그래요. 네, 정말 전형적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그렇죠. 방식인 건데요. 그래서 피해자는 학교를 못 가고 가해자는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싸워야죠. 그리고 경찰한테 왜 처벌 안 했냐 그러면 아이고 다 끝난 일인데 왜 하냐고 경찰하고 싸워야죠. 그 다음에 검사한테 또 싸워.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일단 양형도 좀 미비한 양형 기준도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서 경찰, 검사, 법원, 경찰, 검찰, 법원 조금 더 이제
한 달 이제 좀 나아진 인식으로 사회적 인식을 따라서 좀 처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한마디만 보태면 좀 언론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 있는데 네. 이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2차 피해자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 피해 구제가 정말 잘 안 됩니다. 네.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한 가지는 이 N번방 관련해서 첫 보도가 기자가 쓴 기사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쓴 기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적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출입처를 벗어나야 된다. 네. 그런 메시지를 좀 줬던 것이 저도 아닌가. 그분들이 썼던 책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는 책인데요. 그걸 읽으면서 정말 뜨거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의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메꿨다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죠. 사실은 찾아놨고 개척했던 그분들한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게 큰 빚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자들은 성찰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쫓아다니는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제가 밥은 사는데 제가 후원은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보는 게 보고 얘기를 듣는 게. 근데 그런 고통을 마주하면서 이 사회를 조금 나아지도록 만드는 그 시민, 깨어있는 시민의 힘 존중하고 되게 존경합니다. 자, 기자들도 좀 각성해야 될 텐데. 자, 정철훈 기자, 언론계에 있었던 변화도 소개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MBN 그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거의 이제 10년 전이죠 거의. 네. 투자자본금 556억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 벌이고 은폐했던 MBN. 네. MBN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방송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다만 이제 영업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 승인 취소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방송사업자 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승인 취소가 가능했던 방송법 18조 위반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 그냥 바로 승인 취소를 해야 됐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대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방통위가 올해 처음으로 이 종편 4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모두 진행을 했고 모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과위원회 아니냐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 종편 보도 채널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언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이제 방송법 제도를 전면 뜯어고치는 이제 미디어 혁신위원회 출범이 예고된 상황인데 이제 방통위는 이제 등록제로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누가 방통위원장으로 오더라도 이 재승인 제도로는 종편 퇴출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 종편 진입에 대한 벽을 허물어서 이 역설적으로 현재 종편에 보이는 특혜를 허물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은 쉽게 허용하되 이제 계속해서 규제는 이어가자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되면 뉴스를 하는 종편과 보도 채널이 많아져서 정파성이 강화되고 자본이 있는 것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가운데 또 이제 한겨레나 시사인 같은 매체도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종편이나 보도 채널 사업자가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련된 논의가 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유 복잡하네요. 어지럽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기자들의 수다 올해 큰 이슈 그리고 내년의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칙칙한 제 얼굴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참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오늘 밤은? 네, 또 여러 명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네. 집에서 누구랑?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랑? 따뜻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는요? 예, 차분하게 넷플릭스를 볼 예정입니다. 가족들하고? 네, 뭐 가장 좋은 방법이죠. 코로나19 시대예요. 정철웅 기자? 저는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기다리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한겨레 김민아 기자, 미디어 오늘 정철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이 꺼지고 성탄 특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오늘의 시사는 어떤 장면일까요? 라이너의 시사회 크리스마스 특집 시작합니다. 개봉박두. 기억하십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영화 나홀로 집의 주제곡으로 라이너의 시사회 시작했습니다.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렇게 인상 쓸 필요는 없어. 아, 네네. 네, 뭐 좀 즐겁게 기쁘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알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그런 건 아니죠? 네, 영혼을 나름대로 담아서 그랬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습니까? 혹시 또 스크루지나 뭐 나홀로 집에 이런 건 아니죠? 네,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뭐 러브 액츄얼리라든지 요새는 러브 액츄얼리죠. 네, 또 옛날 이제 나홀로 집에 같은 뻔한 작품들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그런 영화 너무 흔하고요. 예. 이제 요즘 또 이 3차 대유행 때문에 집합금지도 됐기 때문에 5인 이상 못 모입니다. 네, 집에서 보기 좋은 네. 그런 영화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네. 그 한국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사랑이죠. 네,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이죠. 외국에서는 연인들끼리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보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럽의 도시는요, 크리스마스 때 텅텅 비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여행 가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아무도 없어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상처 입은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 그 오늘 소개할 영화가요. 네. 바로 윤희에게라는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국 영화죠. 윤희에게 골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영화는요. 그 주인공 윤희가 예. 사실 예전에 아주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에 실패하고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이 세보미를 낳고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예. 남편하고는 이혼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혼자서 세보미를 키우는데 세보미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예. 졸업반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윤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되게 우울하고 쓸쓸합니다. 아이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일본에서 편지가 옵니다. 네. 그 윤희의 첫사랑이었던 준이 예. 오늘 내 꿈을 꿨어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요. 예. 그 편지가 이제 세보미가 그 편지를 보고서 예. 엄마한테도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구나 예. 라는 걸 알게 돼요. 예. 사실 엄마랑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세보미는 이 일을 계기로 엄마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가야겠다. 네. 그래서 둘이 이제 홋카이도에 네. 북해도라고 하죠. 눈 많이 내리는 여행을 떠납니까? 네, 마을로 여행을 떠납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딸과 같이 네. 여행을 가는 거죠. 네. 엄마는 그리고 모르고. 엄마는 이제 그쵸. 그냥 여행인 편지가 줄만 왔다는 알고. 걸 모르고 네.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딸은 엄마랑 따로 움직이면서 그 첫사랑을 찾으러 가는 거죠. 엄마의 첫사랑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딸이 잠입도 해보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 주은 씨를 만나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처음에 한 번은 마주쳐요. 마주쳐요? 윤희가 준을 발견합니다. 네. 근데 인사를 하거나 하지 못하고 네. 그 자리에서 돌아서요. 그리고 도망쳐 버리거든요. 도망쳐요? 네, 도망치고서 씁쓸해 하는데 네. 결국은 이 딸의 어떤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네. 둘이 결국 만나게 됩니다. 만나요? 결국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윤희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준이 했던 첫 대사가 예. 윤희의 뒷모습을 보고서 윤희니? 라고 물어봐요. 예.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고도 윤희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건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평생 그 수십 년 동안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윤희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네. 쓸쓸하게 혼자 살았는데 근데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만나고 사실 그 윤희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도 너무 심했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옥에다가 놓고 살아왔었는데 네.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네. 이제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딸과 함께 돌아와서 예. 윤희와 딸 세봄이는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예. 그리고 윤희는 그동안에 우울했던 걸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는 네. 희망차게 삽니까? 네, 바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긍정적으로요? 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 준과의 관계는 이제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계속 연락하고 네. 마지막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윤희가 준한테? 네. 어떻게 해요? 편지 내용은 이제 뭐 쭉 나오고 마지막에 추신이 중요합니다. 네. 나도 네 꿈을 꿔라는 편지죠. 멋있다. 추신에 5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네. 나도 가끔 네 꿈을 꿔. 네. 윤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김희애 씨가 연기를 했고요. 그래요? 네, 정말 당대 최고의 여배우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크리스마스에 윤희. 난 윤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윤희에게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윤희에게였습니다. 네. 꼭 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의 어떤 겨울 영화 그러면 뭐 러브레터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네. 또 이와이 슈운지 감독 작품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2004년에 개봉한 이누도 이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저는 못 봤는데 네. 뭐 많은 여성 팬들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고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도 진짜 정말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멜로 영화에서 이 정도의 작품이 나왔다는 게 진짜 대단할 정도인데요. 그래요? 네. 이 영화는요, 이제 조제라고 하는 여주인공 그리고 여자입니까? 여자 조제? 네, 여자가 조제고요. 예. 네, 쯔네오가 이제 남자 주인공입니다. 네. 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냐면 유모차가 막 내려와요. 그리고 유모차가 언덕을 내려와가지고 벽에 꽝 부딪힙니다. 네. 그 장면에서 유모차를 열어보니까 예. 거기에 이제 다 큰 성인 여성이 있었죠. 성인 여성이? 예,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가 예. 츠네오를 향해서 시카를 휘두릅니다. 그래요? 첫 만남에? 첫 만남에. 유모차 타고 와가지고 시카를 휘둘러요. 첫 만남에? 네. 그래서요. 그런 이제 좀 황당한 상황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조제가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어주고 있다가 놓쳐서 사고가 났었던 거고 조제와 츠네오는 이제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츠네오가 좀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집에 가서 요리를 대접받기도 하죠. 네. 조제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에요. 예. 근데 이 영화는요, 조제가 장애인이라는 거를 별거 아닌 일처럼 그립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를 다루고 있는 많은 작품은 이 장애인인 여주인공이 일상생활을 힘들어한다거나 그렇죠. 요리를 만들 때도 되게 힘든 일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조제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요리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하고요. 네. 요리 끝나면은 그냥 밑으로 콰당 내려와가지고 네. 자기 자리로 씩씩하게 갑니다. 예. 이런 장면들이 되게 잘 그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츠네오는 조제라는 캐릭터를 너무 재밌게 여겨요. 예. 조제는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고 예. 또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소설가를 좋아해서 그 소설가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조제거든요. 네. 나를 조제로 불러라. 원래 이름은 쿠미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제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은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합니까? 네. 그래서 좀 해피엔딩으로 좀 끝내주세요. 영화의 결말을 좀 해피엔딩으로. 근데 크리스마스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크리스마스라서 이 영화의 결말이 진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이기도 하고 또 츠네오 자체가 그렇게 성실한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1년 정도 두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츠네오가 이렇게 내레이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다. 내가 도망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츠네오는 조제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 조제는 친해우가 자기한테 도망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았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해우를 탓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조제가 친해우를 졸라서 단 둘이 여행을 한번 갔다 오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이별 여행이네요. 예, 그리고 담담하게 두 사람은 헤어져요. 네. 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작품은요,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예. 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런 거 알려주는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차가운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 한 달 후, 1년 후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베르나르의 대사가 결국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혼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네. 다만 흘러간 1년의 시간이 있을 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도망쳐 올 수도 있지만 그 도망쳐 온 것조차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 영화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라이너 뭐 진짜 시인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온. 네. 네. 이래도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저를 보는 모습이 그렇게 안쓰럽게. 크리스마스 특집 시사회 오늘 만나본 영화는 윤희에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었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만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크리스마스 특집 빙 크로스비의 I'll be home for Christmas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더 풍성하게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2020년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1년을 잘 살아낸 우리는 내년 이맘때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주진우 라이브 타임캡슐 프로젝트 1년 후에 잘 지내고 있지? 참 잘 견뎠네. 지금도 많이 힘드니? 이젠 괜찮아질 거야. 1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차곡차곡 담아 2021년 겨울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참여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730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 타임캡슐 프로젝트 1년 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2020년 크리스마스, 코로나 크리스마스 훗날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낯설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산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넘고 있습니다. 넘어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는데 이때 잘했어, 잘 살고 있어, 참 애썼다, 이런 위로의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훅 인터뷰, 올해 한 해를 잘 살아온 여러분께 위로의 노래를 들고 찾아오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가수 하림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도 좀 요새는 낯설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뭐. 아, 그런가요? 없으면 또 섭섭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네. 문학의 인물이 누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위로했던 9월이었던가요? 그 샘물 쓰지 마라. 네네. 이 노래가 많은 사람한테 위로와 힘을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지냈어요. 저 의도치 않게 여기저기. 예. 어떻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노래가 필요한 자리, 네. 그 샘물 쓰지 마라가 필요한 자리는 조금 더 슬픔이 모여 있고, 예. 조금 더 안타까운 자리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무덤가에 가서, 네. 예. 무덤가 거리.
네, 찬찬 천막 앞에 그런 데서 노래를 네. 좀 하기도 하고 예. 현장에 찾아가서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면서 피해자들, 가족들 네. 그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저에게는 사실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 샘물 쓰지 마라 이 노래의 반향 힘 엄청났어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되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동명 타이틀의 다큐멘터리가 네. 그 포항에 있는 그 환경오염 문제, 예. 네, 그것에 대해서 실체를 파헤친 다큐멘터리에 또 출연하면서 네. 네티즌들이 저한테 몰려와서 네. 뭐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아이고 저런. 네, 뭐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그런 의견도 있고 네.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좀 네. 상처받게 악플을 달거나 그런 의견은 이렇게 머리로 반사해 버리는군요.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잘. 보통 사람. 힘들었던 시절에 예. 터득한 방법인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생각했을 때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저한테 그런 메시지들을 일단은 그런 메시지들이 예. 불편하게 닿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일단 그런 그 샘물 쓰지 마라 노래를 들으면 막 가슴 아프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뭔가 찔려서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찔림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찔려서 그 악플을 다는데 그럼 네. 머리로 반사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저는 머리를 반사하는데 아무튼 그 찔린다는 자체가 저는 그 세상을 바꾸는 그렇죠. 네. 동력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샘물 쓰지 마라의 네. 그 힘이 조금 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를 바꾸는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제 주변 친구들이나 네.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주변 친구들 반응 좀 약간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을 텐데. 친구들은 그런 말 못하죠. 그래요? 네, 제 주변 그럼 친구 아니지? 아니 친구일 수 있는데 네. 굳이 저한테 그런 말을 전한 친구들은 없고 네. 친구들은 이제 일단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뭘 봐도 안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 공연을 다닐 때도. 예. 네, 그리고 뭐 이 스튜디오 안에도 지금 뭔가 안전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는지 보고 있어요. 네. 이 케이블들 이걸 굉장히 이거 산업재해 취약한 이거 지금 지나치게 네, 자, 좀 심한가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어요. 곧 통과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까지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쪽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제 영역은 확실히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예술가가 또 네. 여기에서 저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부드럽게 예. 조약돌 같이 다듬는 예. 파도의 역할. 예. 아마 힘드신 분들은 현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분들을 응원을 하지만 네.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정보도 잘 없고. 네. 예. 자, 돼야 되는 건가? 그거는 뭐 지금 정치와 언론의 목이니까. 이게 네. 또 다 떠나서 그냥 시민으로 국민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잘 된다는 믿음이 늘상 이렇게 약해져요. 제 성격이 그런가? 아니요, 그래요. 기운이 쭉 빠지고 네. 뉴스를 보면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각자 입장들이 막 있잖아요. 네. 막 그런 정치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말 속에 복잡한 입장의 그런 막 그런 것들을 저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 이게 쉽지 않겠구나. 네.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아져서 네. 자 국회를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앞으로 밀어 올릴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네. 예술 쪽에 있는 분위기인데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공연계 매우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일단은 제일 힘든 건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네. 외롭고 쓸쓸하고 그 가운데서 또 힘이 있는 예술가들은 서로를 또 이어주기 위한 예술의 역할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같은 예술계 쪽에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일단 자존감이 다들 사라지죠. 네. 어차피 우리는 실체도 없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대화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실체가 없으니까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무대 예술인들이. 그렇죠. 무대에 못 서니까. 네. 반응하지 못하니까, 반응을 보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 자존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네.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 때 네. 가끔 노래를 듣지 않습니까? 노래 들으면 눈물 나죠. 그렇죠. 네. 노래가 주는 감동, 힘. 그래서 예술가는, 음악가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더 생각합니다. 음악가가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음악이 위대하고. 네. 음악가가 만들었잖아요. 아니요. 음악가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음악이 음악가를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가도 네. 그 음악으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건 죄송한데 이건 너무 잘난 체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건 신이시여 과연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런 음악적인 가치관 때문에 네. 뭐 우리도 이제 음악 공부를 하거든요. 네. 철학이나 사상을 공부했을 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 네. 더 음악은 정말 오래되었고 이렇게 예. 위대한 일을 사람이 할 수는 없다.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인간은. 네. 그래서 이걸 음악가가 그샘을 쓰지 말아를 제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를 그 모든 책임을 음악가가 질 수도 없고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모르겠어요. 성직자가 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음악가도 역시나 예술가도 예. 예술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존재,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네. 실체는 없지만 필요한 무언가. 네.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아하. 진짜 말이 어렵나요? 아니요. 음악가와 예술가한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거죠. 사람들로부터 태어났고 네. 음악과 예술이 되었고 그거를 좀 모아서 네.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들려드리는 이야기꾼 같은 건데 네. 사실 사람들의 치유가 필요한 마음,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마음, 예. 악과 반대에 맞서기 위한 그런 용기 같은 것들이 네. 예술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림 씨에게 2020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특별히 기억이 남는 일이 또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샘물 쓰지 마라 기억이 예. 많이 남고요. 예. 그냥 많은 예술가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라는 것이 훨씬 더 생각할 거리가 많이 네. 주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는 예술가들 어떤 사람은 예술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예. 예. 예술가들도 그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 어떤 의미일까?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을 굳게 해야죠. 예. 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예술가는 신념을 지켜내야지 되는데 애프터 코로나를 위해서. 네. 그런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뒤바뀐 분들을 위해서 네. 특별한 버스킹, 특별한 뮤직 다큐를 준비하셨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요즘에 보통 모든 음악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코로나의 피해자분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많이 채워지거든요. 네. 춘천 KBS에서 예. 그 11월 달인가 뭐 꽤 오래 전에 네. 녹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 쪽 전국 방송으로는 크리스마스 날 7시 반에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네. 이게 춘천에서 방송이 돼가지고. 예. 네, 싱스트리트. 네. 많이 봐주십시오. 네. 그래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어요? 일을 위로. 열심히 하자. 일을 열심히 하자. 네.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찾아가서 예. 노래를 하는 게 좀 저는 좀 다른 친구들보다 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약간 이제 사람들 의견이 분분해요. 그거를 왜 우리가 해야 돼?라는 의견도 있고. 전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도 그게 이제 근데 전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 지금 뭐 방송이 나가고 있겠지만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굳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위로를 줄 것이다. 예. 그게 예술이 가진 선 의지가 아닐까라는 네. 그런 말을 친구들한테 전합니다. 네. 친구들 힘들어서 다들 왜 우리가 굳이 해야 돼 이런 말도 제가 아까 듣고 와가지고. 그럼요. 이런 시대에 네. 더 네.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철학을
음악을 맞아요. 예술을 더 네. 고민하게 합니다. 네네. 자, 음악으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하림 씨는요. 네네. 근데 하림 씨는 어떨 때, 뭐 할 때,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아 저요. 저는 또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내와 네. 밥 먹을 때.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 저희 집이 해가 이제 앞에 건물에 가려져 가지고 예. 12시가 정오가 넘어야 해가 보여요. 해가 들어오거든요. 네. 딱 그 시간에 딱 앉아 있으면 저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냥. 네.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근데 이해 안 가요. 왜 안 가요? 특이하시네요. 아니 근데 안 갈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래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소확행이란 말도 너무 근사하고 예? 예전에 한창 바쁠 때는 발톱이 이렇게 자라서 예. 깎을 시간이 발톱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발톱을 깎을 때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해요. 그래서 발톱을 봤더니 자라 있는 거예요. 예. 깎아봤어요. 예. 개운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요. 이해 안 돼요. 발톱 한번 보십시오. 발톱이 얼마나 자랐는지. 여러분 발톱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랐는지. 네. 특히나 바쁘신 어른 저기 일 많이 하시는 아버님들이나 네. 그런 분들이 발톱이 그냥 많이 자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깎으세요. 그거 깎으면 기분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전 발톱 깎을 때마다 하림 씨 생각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네, 자, 네네. 얼마 전에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이런 곡을 발표하셨는데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사실 그 가사 쉬운 가사예요. 그냥 힘든 세상 좋은 사람들 믿고 따라가면 좋을 거야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그 생각들 사람은 가까이 살고 싶고 서로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 없게 만드는 네. 외롭잖아요. 네. 그 외로움을 사실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야말로 또 사람이거든요. 네. 같이 있다는 믿음 같은 거. 예.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런 믿음을 방해하면서 서로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화내고. 예.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좀 믿고 따라가자 우리가. 네. 내 편임을 확인시켜주고 네. 좀 화내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들. 네.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런 험한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 라는 메시지를 담은 게 그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은 훨씬 또 우리한테 큰 희망과 뭐 새로운 꿈 더 근사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상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야, 내년에 나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언제가 더 나았겠다는 기대조차 우리들이 뭔가 지금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써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네,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연말에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최대한 함께 있는 사람과 행복한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라고. 연말에.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시기에 진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이게 진짜 좋은 사람, 진짜 내 사람, 맞습니다. 정말 내 편. 네. 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그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네. 그 노래에 제가 요즘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마지막으로 몇 소절만 좀 들려주셔도 될까요? 이어서 저희가 음원을 들으면서 하림 씨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디를 해드릴까요? 네. 이 부분을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 네.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험가처럼 두려움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좋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하림 씨와 함께한 크리스마스 저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깊어가는 크리스마스 저녁입니다. 그리고 2020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올해 정치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보내는 고급진 크리스마스 선물, 정치 컨설팅 한 보따리. 자, 두 산타 입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산타 왔습니까?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 크리스마스 산타. 안녕하세요. 뿌잉뿌잉 귀여운 산타 최영일 평론가입니다. 네, 오늘이 정치연구소 영앤영 2020년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별일 없으셨는지요? 박시영 데이터. 네, 뭐 재밌게 보냈습니다. 올해 한 해. 아, 그래요? 재밌게? 네. 코로나 시대에 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큰 선거가 있으면 저희 좋아요. 뭐 큰 선거가 있었고 데이터박은. 다행히 좀 맞춰서 네. 별명도 얻었고. 네. 별명도 얻었고. 박시도사. 네.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올해 누구보다도 바쁘셨어요? 주로 우울했죠. 우울했습니까?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설 전에 코로나로 끝나고 내년에도 당분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코로나 레드,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난다. 코로나 블랙, 코로나 때문에 절망한다. 네. 지금 이런 이제 흐름이에요. 심리가. 우리 이번에 그 아드님이 시험을 잘 못 보셨나요? 아드님 시험 잘 못 봤습니다. 우울했다고 하니까. 시험 잘 못 봐서 새해 1월에 또 정시를 열심히 뚫으러 뛰어야 돼요. 꼭 좋은 성과 예.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원합니다. 아무튼 뭐 2020년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 2020년 다 갔죠, 뭐. 다 갔죠. 정말 올해는 다사다난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에게나 그랬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동양 선조들의 지혜를 믿으시면, 여긴 데이터지만 저는 좀 감성적이니까 이 띠가 중요해요. 띠가. 띠. 내년이 소해해잖아요. 네. 소해예요? 네. 저 소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쥐해인데 가는 거고 이제. 내년에 그럼 소고기를 적게 먹어야겠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소처럼 일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요? 소처럼 일할 것 같아요, 느낌. 소는 좀 착한 동물,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동물이잖아요. 이롭죠. 네, 그렇죠. 착한 일이 많이. 그래서 소를 더 먹겠다고 착하고 뭐 아니, 도움을 주고 이로움을 주는 동물이니까. 조금만 먹으려고. 그렇습니까? 자, 크리스마스 특집 영앤영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아무래도 가장 큰 정치 이벤트는 4월 재보궐선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랬죠. 자, 내년 재보궐선거는 대선으로 가기 전에 발판, 대선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기선을 제압하면 아무래도 그 다음 대선까지 좀 쉽게 가리라고 봅니다. 압승한 팀에서.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참전했습니다. 나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결 구도가 막 판이 요동치더니 안철수 대표가 막 쑥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는 이벤트가, 정책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4월달에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개 있고 늦가을에 한 11월, 10월 경에는 양 대선 경선 후보, 각 당의 후보진이 확정이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꾸려집니까? 그렇습니다. 정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나네. 11월 정도는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이제 정치의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선생이 생각납니다. 또 선생.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온대라고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한마디로 딱 정리하죠. 그래서 또 선생. 또 선생. 아니, 선거 때마다 나오시긴 나왔어요, 계속. 네네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죠. 그래서 또 주요 선거를 계속 나오셨죠. 그런데 이상돈 교수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유전자가 있어서 참지 못하고 이 충동 때문에 또 나왔는데 이분은 또 단일화는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켜봐야 되는데 단일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방송 봤어요. 기사 이상돈 나온 걸 봤는데 전 의원 나오신 거. 이상돈 전 의원께서 의원하실 때보다 훨씬 메시지가 세졌다고. 메시지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이번에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지난번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2위는 김문수 전
지사였습니다. 예. 그때보다 당의 조직력이 훨씬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의석이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승산은 어렵다.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다. 그래서 단일화는 갈 것 같고요. 다만 단일화 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쉽지 않습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건 어렵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호락호락 받아주기 어렵고 보통 어떤 권리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조은희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가 아유 뭐 나오는 건 좋죠. 그런데 입당을 해서 경선에 참여하세요. 이런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딱 그게 이제 정석이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보는데, 자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뭔가 어드밴티지를 요구할 것이다. 당연히 그냥 똑같이 그 일개 당원으로 입당해서 경선을 똑같이 거친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정도의 그 배포를 부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대선 주자급들이 정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서울시장 선거에 대표 주자가 나서야 한다. 그래서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반문연대 정권을 때리는 입장에서 동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나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경쟁자로 바뀝니다. 선의의 경쟁자로. 맞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그동안은 안 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네거티브 안 할 수 없죠. 일부 주자들은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지지도를 좀 깎아내려야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순차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레이스 속에서 국민의힘 대표주자 뽑고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까지 해서 뭔가 그 원샷 경선 같은 형태인데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2단계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TV 토론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대표가 승리하려면 적어도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을 상대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가 한 5%포인트 이상은 높아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좀 이기고 있어야 돼요. 안철수 아니면 안 된다. 이 인식이 형성이 돼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별로 차이가 별로 없다. 나경원 전 대표하고도 지지층은 오세훈 쪽으로 더 가겠죠. 오세훈 전 시장 쪽으로. 그래요. 최평. 지금 이제 뭐를 불식시켜야 되냐면 서울시장 도전을 시사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을 하면서 자 그럼 대선 불출마잖아요. 대선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대선에 대한 얘기가 명확한 메시지가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선 가는 교두보 아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지금은 아직 본격 경쟁이 아니지만 이 경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일부 후보들은 결국은 서울시장을 대권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정도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이 지자체 행정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첫 번째로는 검증이 되질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대권 도전은 여러 차례 하셨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고배를 아프게 마셨어요. 아프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조기 대선 생각해 보세요. 2위 안철수 아니잖아요. 아니죠. 홍준표 후보가 그때 2위, 겨우 3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장 지방선거 도전도 2위 아니고 3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 그리고 선언은 좋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 지지층 중에는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는 지지층 중에는 실제 투표장에 안 가는 층이 꽤 많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인데 정치의 무관심층 중에서 양당을 다 싫어하는 이런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항상 그랬지만 지지율에 비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에 비해서 실제 투표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안철수 대표였어요. 이제 그거를 아마 국민의힘도 고민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비대면 국면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TV 토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선에서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난번 대선 때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이 국면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그다음에 김종인 이런 분들은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서울시장 도전으로 빠지면 실제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에 나갈 주자가 몇 명 없어요. 국민의힘 밖에 있지만 홍준표, 그다음 안에 있는 유승민, 네. 김종인, 원희룡, 뭐 밖에 있는 또 윤석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윤석열 총장, 요 정도 선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연말에 기분 좋게 맞이할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 같아. 왜? 김종인 또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잖아. 책임이 있잖아. 홍준표 전 대표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선 가는 것만 생각하실 테니까. 이기면 묻어가고 지면 때리고. 네네. 아주 포지셔닝이 좋아요. 네. 양수겸장이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레이스를 서울시장 레이스를 막 달려요. 달려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지지율도 모아놓고 그러다가 단일화를 하면서 갑자기 철수하는 거야. 나 야권의 힘을 보태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 그럼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미략 이 있을 거라는 벌써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가능성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약자 이미지가 더 굳혀져서 그 당 조직이 새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대선 지지율이 높은 사람도 아니거든 지금은. 예전에는 한 6%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6, 7% 나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3% 정도로 확 떨어졌거든.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총장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장 양보했다?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선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안철수 대표도. 지금 이 주진우 이 앵커가 DJ가 이야기한 시나리오를 써준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안티 안철수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2010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 때 그 통 큰 양보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고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키워드가 먹히고 청년 멘토에서 그때는 7, 80%의 지지율이었어요. 대권 지지율이 그렇죠 50%를 훌쩍 넘겼는데 네, 서울시장 지지율은 더 높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박원순 시민운동가 5%, 안철수 후보 50%. 근데 그걸 쾌척하고 나는 딱 뒤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가 됐는데 애매하게 되면서 이제 2012년 대선이 실패하죠. 자, 그런데 그 그림을 또 가져다가 이번엔 야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자, 내가 한 50% 모았는데 당신 가죠. 그러면은요, 이 또 철수가 되는 거죠. 또 철수. 근데 그게 50%를 모을 동력이 없어요. 그렇지. 그것도 두 번째는 20%라 하더라도 이번에도 안랩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도움 받은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변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 거 출마를 한다는 것을 알았던 분들은 주식을 샀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재미 좀 봤을 것 같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뛰어들면서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마구 달리기 시작했고요. 보폭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다 언급해줘야 돼요?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도 달아오릅니다. 근데 반면에 여권 후보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움직임은 빠르지가 크게 않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호 의원께서 출마를 선언했고 아직 박영선 장관은 저는 아직 아닙니다. 박영선 장관이 제가 듣는 정보로는 출마를 굳혔다. 출마하겠죠. 라고 저는 들었고 하겠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잡혔고 아마 1월달에 지금 장관이시니까 개각하면서 연두 뭐랄까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인사 문제도 있고 새해 어떤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고 아마 1월 중순 정도 전에 초순이나 중순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에서 또 강력하게 요청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박영선 장관이 여권 쪽에서는 제일 유력하죠. 지금 시점에서는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박주민 의원의 주변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서울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다음에 박주민 이미지도 비슷했고 그 시민사회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박 시장의 정책 기조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박주민 의원이 적합하다
이렇게 본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 선거에 도전을 하시면서 이 또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민거리인데 선거 치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내에서도 출마를 좀 권유하는 쪽으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오세훈, 나경원 뭔가 북적북적 하는데 그렇죠. 이쪽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하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또 다른 다크호스가 있습니까? 다크호스가 있죠. 지금 이제 사실은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징계위원회 결정, 정직 2개월을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제청을 해서 재가를 받고 그다음에 저는 그날 밤 7시 반에 청와대 브리핑을 방송으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를 청와대는 높이 평가했고 당에서도 이게 반려냐 뭐 혹은 이 술이냐를 결정하지 않고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여지를 두었고 이런 모든 게 추 장관은 일단은 이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의는 집행될 것 같아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려올 것 같아요. 다만 시점이 문제예요. 내년 1월 검찰에 이 검사장급, 고위급 인사를 하고 마치고 이제 후임자를 물색해서 1, 2월에 교체된다면 어쩌면 뒤늦게 정치인 추미애로 돌아와서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이제는 다시 본연의 선거에 출마하겠다. 박시영 대표 이게 예를 들면 추 장관이 서울시장에 만약에 뛰어들려면 저는 대선에 직행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시점상 보면 늦어도 1월 20일 전에는 사태가 수리가 돼서 나가야 돼요. 아니면 보통 이제 1월 말 2월 초에 그 검사들의 인사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나온다면 좀 늦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당내 경선 스케줄상 3월 초순 정도에는 후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내에서. 그러면 거의 한 달 정도 잡거든요. 그리고 또 설이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좀 촉박해요. 캠페인을 전개하기가. 그래서 만약에 추 장관이 저는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서울시장 선거. 왜냐하면 부담이 조금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어떤 그 포석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저렇게 한 거냐, 강하게 밀어붙인 거냐라고 또 일부 언론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추 장관에. 근데 추 장관은 실제로 그런 거를 고려치 않고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고려했다면 훨씬 더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정치적 제스처를 몇 번 보였겠죠. 가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 장관이 나왔을 때 당내에서는 굉장히 지지세가 높겠지만 이른바 중도층 본선에서 그걸 확보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비호감도가 좀 높아졌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리하기보다는 충분하게 충전하시고 그다음에 대선에 뛰어드는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제3후보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일각에서는 정세균 총리를 주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 그다음에 어떤 백신 실패 프레임 그것을 보수 언론과 야당이 실패 프레임을 굉장히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인하는 느낌의 발언들을 하면서 여권 지지층한테 굉장히 문매를 맞았습니다, 사실. 아니 그런데 지금 갑자기 K 방역의 모범국에서 지금 방역 실패 그리고 백신 전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갑자기 지금 여론이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저쪽 그 보수 언론이나 그 여론 결집도 굉장히 상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지금부터 예를 들면 정은경 청장이나 뭐 김호랑 교수나 아무튼 책임을 지거나 자문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면에 나서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입장들을 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부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 총리가 좀 실수를 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3후보가 정세균 총리 쪽보다는 추미애 장관이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아지고 3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평 저는 조금 달라요. 지금 이제 이 박 대표님이 지금 일단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하면
저는 지금 박 대표님이 이야기한 그 중도 스윙보터들의 네. 민심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예를 들면 정세균 저는 총리가 그렇게 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시간이 흐르면 아까 추미애 장관한테 요구한 게 완급 조절했을 것이다. 정치는 완급 조절인데 어떻게 대쪽처럼 밀고만 갑니까? 저쪽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용도 해야 되고. 아 근데 이번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의대생 그거는 그러니까 선제 뭐랄까 전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제가. 그러니까 의정협의체도 꾸리고 네. 그 다음에 그 대학생들 스스로가 사과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네. 이러면서 우리 또 의료 현장에 대한 어려움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카드를 검토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근데 의대생들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의 관점에서 정세균 총리를 보면 그렇지만 자 이제 중대본의 본부장이잖아요. 네. 방역의 총괄 책임자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백신 문제 잘 준비하고 있다. 이건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냈고요. 의대생 구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료 인력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구제해줘야 한다라고 복지부 장관 실무 부처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후보자 입장이긴 하지만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는 왜 총리는 때리고 장관의 발언은 인정합니까?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저는 좀 섣부르다 봐요. 그러니까 선후차가 있는데 이게 정치라는 것이 그 언론 환경이라는 게 엄연하게 존재해요. 지금 정부의 입장이 반하는 언론들이 대다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부를 비판하거나 비토하거나 이런 정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포털 사이트 그리고 언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만 보면 알 수 있는 헤드라인만 보면 대목이죠. 다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해야 돼. 발언 하나하나에 빌미를 덜 주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양보하는 모습도 나쁘진 않다. 정부도 양보할 때도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세련된 정치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대생 구제가 필요하다. 의대생 구제의 방법이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무엇이냐. 국민 여론이 그래 이 정도면은 국시 기회도 주고 지금 의료진이 계속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정말 코로나19에 우리가 의료진의 희생의 덕분에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의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결의 같은 것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원래 의사가 된 사람들이 뭐 정부에 그렇게 호의적이었습니까? 다 지금 의료 집단이 정부하고 격돌을 했는데 의대생은 자격증을 아직 획득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다른 의사들이 뭐 의사 자격 박탈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생만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해소할 필요에 대한 방책을 정부가 순차적으로 낸다면 저는 국민들이 무조건 이 돌팔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잘 뚫어나가네 이런 또 여지를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내기 좋죠. 저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리고 우리 박시영 대표는 아니다. 대권으로 직행한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최평 질렀어요. 추 장관님이 대선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제가 원포인트 자문을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예. 대선에 직행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자, 대선 직행 박데이터 그리고 서울시장 직행 최평. 네,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민주당의 양강 후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급이 안 돼, 인물이 안 돼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만 남았냐면요. 김종인만 남았어요. 유승민요?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섭섭해요. 그 국민의힘에 있어요 아직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유승민 전 의원하고 원희룡 대표도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느긋하죠. 느긋해요. 괜찮습니까 지금 분위기? 괜찮죠. 왜냐하면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 안철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만들어야 하고 본인의 힘으로 승리를 일궈내야 본인의 공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본인의 공을 세우고 싶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고 싶어. 예. 근데 지금 환경이 나쁘지 않아. 국민의힘 입장에서 충분히 둘 다 석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점점 자기네들 지금 고무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좋아진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신선한 카드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주장했던 중도화 전략이 맞았다. 닥데이터. 근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선거 판세나 이게 선거로 가는 길목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3후보, 다코스 후보, 정치권에서 먼 40대 경제 전문가라든지 다른 참신한 인물이 나오면 이 카드가 굉장히 잘 먹힐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지금 경제부시장, 방고 경제부시장, 그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제3후보. 그러니까 박형준, 이현주 두 분이 강세인데 그분 외에도 제3후보를 주목하고 있고 서울시장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얘기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호남 출신의 김근식 교수, 호남표를 또 갈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런 분들, 윤희수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이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자기의 힘으로 그리고 중도화 전략이 맞았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대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히딩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건데 지금 부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제3후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우선은 지금 이 전체적인 지지세와 이 부산 민심 흐름이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쏠려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울은 팽팽하죠. 서울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울시장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얘기하다가 요새는 조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죠. 아니 서울 선거는 제가 볼 때는 팽팽해요. 팽팽합니까? 아주 팽팽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백중지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백중세면 그럼 민주당 하락세, 국민의힘 상승세는 그거는 어느 정도 왔고, 왔죠. 그 국면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내년 초에 집값이나 전세 이 부분이 약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임대사업자들 물량 연말에 나올 거고요. 부동산은 내년은 나아집니까? 내년에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부동산 부분이 조금 잦아들 것 같고 지금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이전 이슈도 있고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백신 맞게 되죠. 2, 3월에 재난지원금 카드가 있죠. 어려워지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그렇다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백중지세가 끝까지 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백중세로 부산은 지금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나 인물도 좀 더 그쪽이 많고 사람들도 그러나 가덕도를 넘어야 승부가 난다. 근데 가덕도에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워낙 반발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론을 못 모아요.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2월달에 특별법 통과시킬 겁니다. 밀어붙이고. 그래서 가덕도 이슈가 어느 정도 파장력이 커질 거냐 여기에 따라서 부산 선거도 달라질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도 대체로 흐름에 동의해요. 데이터박이 예리해요. 그런데 이제 부산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역시 또 다시 인물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야권은 인물이 난립하고 있다가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로는 박형준 교수하고 그 이현주 전 의원 이렇게 그림이 이제 좀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이상돈 교수가 부산시장에서 변수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후보들의 오거돈 전 시장의 그 성추문 때문에 이 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에 대한 도덕성, 성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엄격해질 거다. 그래서 그게 변수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한마디 그럼 던지시더라고요. 여성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 절대 유리하다. 그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남성 후보가 있다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검증 과정에서 뭔가 검증 과정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자 그리고요. 자 최평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지금 김영춘 전 장관이냐. 지금 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안 나오기로 했으니까 불출마이고 그러면 이제 이 인물 풍기 현상이 여권에서 나왔다. 사실은 이게 양과 질의 싸움인데 선거가 지금 바람은 야권으로 불고 있다. 그렇다면 여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좀 더 강하고 이미지 좋은 인물인데 인물난을 부산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있죠.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변성원 그 시장 직무대행 최지은 국제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뤄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은데 거의 시간이 됐어요. 연말 특집이니까 안 돼요. 연말 특집인데 마지막으로 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달려갑니다. 2021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 문재인 정부 성공도 온다. 자, 데이터박. 결국은 방역이죠. 첫 번째는 방역입니다. 코로나 방역. 거기 이제 뭐 백신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네. 거기에 이제 뭐 일자리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세 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붐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해서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하거든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아지겠지라는 비전을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평. 자, 저는 내년 1년 내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다. 네. 임기 후반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드리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약속한 게 경제예요. 네. 부동산 문제 중요하고요. 예. 근데 경제하고 이 방역 문제는 전 내년에 잘 풀릴 걸로 봐요. 정말. 그래요? 방역과 백신 지금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혼란스럽지 않아요. 치료제도 곧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계획대로 갈 거예요. 다만 1분기, 2분기, 3분기 약간 이제 시간의 완급 조절에 대해서 국민의 조급증 혹은 이 언론이 지금 부추기는 분위기 이걸 정부가 잘 주도해야 될 거고.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 언론이 얼마나 그 위기를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K방역이 잘 조절해서 바로 그런 논란은 서그러졌지 않습니까? 1차, 2차 잘 잡아냈어요. 3차도 저는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1000명 넘어갔지만.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한 가지 딱 집중을 해주세요. 하반기에는 남북미 관계예요. 자,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취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태 담당 이 관료들이 다 세팅되는 게 중반 정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제 이야기에 프로세스가 미국은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내년 한 6월에서 8월 사이 여름은 돼야 담당자가 정해진다. 지금 비건은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우리 정부가 남북미 관계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잘 되겠죠? 네. 잘 될 겁니다. 네. 크리스마스 특집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박시영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올해도 감사했고요. 새해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빌 라이의 크리스마스 is all around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